자, 투데이 하드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서울시장의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선거 당일까지 여러 논란들과 함께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선거였는데요. 아무래도 대선 전초전이라는 인식 때문에 더욱더 치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임병식 정치평론가 연결해서 이번 선거 결과 분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임병식 평론가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 블룸버그 통신이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5년 예. 만에 큰 패배를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예. 이제 분석하기도 했었는데, 자, 이번 선거에서의 국민의힘의 승리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말씀하셨듯이 블룸버그 통신이 아니라도 아마 상식적인 국민들이라면 아마 선거 결과를 충분히 예측을 아마 했을 겁니다. 이 굉장히 국민이 좀 화가 나 있다는 건데요. 예. 그 화가 나 있다는 것은 당장 그 투표율만 봐서도 확인이 되는데 공휴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서울이 58.2%, 부산이 52.7%. 이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투표장으로 몰려간 거죠. 예. 말 그대로 투표 날만 기다렸다는 거 해도 막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투표 또 결과를 보시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한 18% 정도 차이로 국민의힘의 오세훈 후보가 이겼고요. 예. 부산도 한 28% 차이로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를 했는데 이게 잘 들여다보시면 알지만은 국민들이 뭔가에 대해 좀 화가 나 있다는 건데 국민의힘이 저는 어떻게 보면 승리한 게 아니라 민주당이 패배한 거라고 보면 정확할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성난 민심을 국민의힘이 반사적으로 가져간 건데요. 민주당 정권을 심판해야 되겠다. 이런 기저가 밑바닥에 깔려 있었던 거죠. 물론 이제 부동산 정책 실패라든지 또 LA 사태 그 투기 의혹 문제, 또 여기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박주민 민주당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이제 가세를 하면서 복합적으로 이번 선거판에 영향을 미친 건 분명하지만은 그에 앞서서 4년 동안에 누적된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이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폭발했다. 그렇게 보시면 아마 정확할 겁니다. 그러면 저 민주당의 패배 원인은 자세하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건 4년 동안에 이제 누적된 거죠.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장 큰 거는 내로남불하는 그 민주당 정권의 그 위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실망을 피력을 했었고요. 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부동산 투기 의혹 문제라든지 또 조국 사태를 계기로 해가지고 그 민낯 위선을 직접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좀 본 거죠. 그런 문제 또 윤미향 국회의원 또 추미애 윤석열 검찰총장 갈등이 한 1년 정도 이상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이 당장 먹고 사는 일에 좀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보다는 굉장히 이념적인 문제로 접근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민심이 많이 돌아선 거고요. 사실은 이게 지난해 총선 때 이런 민심이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아시지만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한 180 정도로 오히려 예상을 뒤집고 이겼잖아요. 예. 국민들이 이제 코로나 시국에서 그래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좀 선택을 했고 또 선거 직전에 3차 재난지원금이 이제 풀어져서 그 영향도 좀 없지 않았었는데요. 결국 이게 1년을 유예를 했다가 국민들 지켜보니까 1년을 지켜봐도 도대체 바뀔 조짐이 안 보인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부동산 문제가 직접 결부가 된 건데 결국은 민주당이 서울 쪽에서는 조직력은 굉장히 앞서 있거든요. 국회의원이 49석 중에서 41석, 구청장이 25개 중에서 24개를 장악을 하고 있고요. 시의원도 109명 중에서 101명을 민주당 의원들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판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바람을 이기는 조직은 없다는 거거든요. 바람은 즉 민심인데 민심을 조직이라든지 세력이 이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결국은 서울시를 다 장악한 것처럼 느꼈지만은 이런 돌아선 민심을 도저히 이겨먹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민주당의 패인이 있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예.
어, 오세훈 후보 대 박영선 후보 사전 투표율하고 본 투표율을 좀 분석 좀 해주세요. 사전 투표율하고 본 투표율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한 각각 2%포인트 정도만 낮게 나왔는데요. 예, 그만큼 사전 투표율 민심도 뭐 민주당에 세석할 때는 동원을 통해서 조직력을 가동을 했다 그랬는데 그 사전 투표 민심이나 본 투표 민심이나 거의 비슷하게 지금 나왔거든요. 예,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18.3%, 박형준 부산시장 당선자는 28% 정도를 앞서가지고 그냥 이긴 게 아니라 굉장히 압승을 한 거죠. 이 정도 표차이면은. 예, 특히 현재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고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고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울은 뭐 거의 조직을 장악을 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도 아니고요. 부산, 울산, 경남도, 부울경도 뭐 지난 총선을 통해서 확인됐듯이 민주당으로 넘어갔거든요, 민심이. 예,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큰 차이로 이겼다는 얘기는 그만큼 민심이 무섭다는 건데요. 특히 이번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부산 같은 경우는 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까지 강행 처리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가덕도까지 내려가서 가슴이 뛴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돌아선 민심을 붙잡기는 역부족했던 거죠. 또 지난 그 총선 때는 3차 지원금이 이제 먹혔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4차 지원금 15조 원 규모로 추경안이 편성이 됐고 또 지난달 말부터 지원금이 지금 배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그런 걸 유동하지 않는 거죠. 그만큼 화가 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런 뒤집힌 정치 지형을 잘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하지 않으면은 11개월 뒤인 대선도 실은 쉽지 않을 거라 이런 좀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이 대도시에서의 패배. 예. 앞으로 남은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레임덕이라고도 하죠.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임평론가께서는?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죠. 항상 그렇지 않아도 집권 4년 차는 레임덕이 상식이었거든요.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지율이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30%대 초반을 유지를 하면서 이전 정부하고는 다른 스텝을 좀 보여왔었는데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해서 하락세가 굉장히 급격하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이제 본격화가 되는 거죠. 특히 투표 결과를 보시면 알지만은 그냥 패배가 아니라 완패라는 것은 정권에 대한 경고 차원을 넘어서 심판했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쇄신론이라든지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고 이런 당하고 청와대 관계에도 지금처럼 청와대가 힘을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수평적으로 가거나 아니면 당으로 무게 균형추가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청와대의 역할이 축소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러다 보면은 이번 또 뭐 선거에서도 이제 보셨겠습니다만은 지난 총선 때만 보더라도 후보들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이라든지 문구를 내걸어가면서 문재인 대통령 마케팅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선거 보시면 알지만은 문재인 대통령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거판에서. 패싱이 됐었죠, 그냥. 예, 그만큼 뭐 이렇게 이미 거리두기가 시작된 거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동력은 많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참 이번 선거가 2022년 내년에 그 문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그리고 나서 또 정권 재창출을 하려면은 이 정책을 개편해야 한다는 그런 경고가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십시오. 뭐 가장 큰 게 이제 그게 아닐까 싶은데요. 정책 기조를 전환을 해라. 이게 지금 여론에 나타난 목소리라고 좀 봐야 되거든요. 근데 부동산 정책도 뭐 규제만 하지 말고 지금 뭐 그 대출 한도 같은 걸 다 묶어놨는데 그러다 보면 일반 서민들조차도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런 무리한 그 규제를 좀 완화하는 쪽으로 이제 부동산 정책도 좀 정책 기조를 좀 바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검찰 개혁을 계속해서 좀 추진해 왔는데
국민들은 볼 때는 이거 검찰 개혁으로 보지 않고 특정한 윤석열 총장의 찍어내리기 정도로 이렇게 봤던 거고요. 특히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그 수사를 하는 거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검찰 개혁 속도 조절론도 아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야당하고 좀 협치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된다. 지금 서울시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주당 의원들이 시의원, 구청장, 지방의원까지 시의원까지 다 민주당이 잡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이제 오늘부터 뭐 업무를 시작하더라도 여당의 협조 없이는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발목 잡기로 간다면은 국민들이 또 판단할 겁니다. 그래서 야당하고도 일에 대해서는 협치를 하면서 가야 되지, 이런 여러 가지 감안해 볼 때 정책 기조 전환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아까 뭐 잠시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 LH 사태가 예. 이게 지금도 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도 불이 안 꺼졌죠. 그럼요. 이 예. 부분을 어떻게 정리가 돼야 대권까지 좀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는 말씀인데요. 예. 이게 지금 여당에서 보시면 알지만은 선거 기간 중에 LH가 터지다 보니까 이 악재를 털기 위해서 막 그 무리하게 지금 법안을 한 3건 정도를 내놨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LH 사태를 완전하게 수사도 하고 조사를 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면은 거기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가지고 법도 치밀하게 좀 만들어서 이 LH를 통해서 드러난 부동산의 문제점을 정말로 현 정부, 이전 정부 떠나서 이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면은 아마 민주당 정부의 앞으로도 좀 반전의 기회가 있을 텐데 지금처럼 단방약 처분, 예를 들어서요, 이게 문제가 불고 있다 보니까 공무원들 140만 명, 110만 명, 그 다음에 공사에 있는 사람들 40만 명에서 150만 명을 전체 공직자 뭐 재산 그렇죠. 등록을 의무화한다는 건데 이 하위직들 불만이 굉장히 큽니다. 정권에서 잘못한 부동산 정책의 실패 책임을 우리들한테 전가하는 거 아니냐, 우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비등하거든요. 그리고 실제 실효성도 좀 의문시됩니다. 그 150만 명을 어떻게 다 등재를 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는 건지, 또 어디까지가 투자고 어디까지가 투기인지도 좀 분명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면밀하게 입법을 만들어야지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막 법을 조급하게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데 쫓기듯이. 좀 면밀하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임병식 평론가님, 예.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 행보가 또 요새 빅뉴스로 다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평론가께서 보실 때 윤 전 총장의 대권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마 저는 이제 나가는 것을 아마 절반 정도로 지금 보고 있었는데요. 아마 이번 선거 결과가 나가는 쪽으로 한 70%, 60%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국민의힘이 이번 보궐선거에 승리하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국민의힘의 5% 이상 넘어가는 대선 주자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기세를 몰아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는 이제 욕심은 있을 텐데 당내에서는 마땅한 지금 후보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당 밖에서 후보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 당 밖의 후보라고 보면은 지금 드러난 표면상으로는 여야 통틀어서 지금 1위가 윤석열 전 총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에 좀 구애라든지 러브콜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고요. 윤석열 총장도 지지율은 높지만은 조직이 없이는 선거를 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 중간에서 이제 중매쟁이들이 많이 나설 텐데, 이 당을 약간 중도 쪽으로 좀 그 체질을 좀 바꿔서 윤석열 총장하고 화합적 결합을 통해서 아마 내년 선거에 갈 확률이 좀 있어 보입니다. 또 거기에 이제 뭐 안철수 국민의당이죠. 그 대표도 그렇죠. 가세를 하면서 아마 3자 경선 형태를 좀 뜰 것 같죠. 국민의힘 소속의 누군가 하나, 뭐 홍준표가 됐던
우리 유승민 전 의원이 됐던 네. 국민의힘 소속 하나하고 안철수 대표하고 윤석열 전 총장하고 아마 3자 구도로 당내 경선을 통해서 컨벤션 효과를 노리고 이걸 통해서 아마 정권 교체를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종인 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예, 오늘 그 사퇴 메시지를 낼 예정으로 그렇죠. 알고 있는데 예, 어떻게 뭐 국민의힘을 떠나는 게 확실한 걸까요? 예,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여러 차례 뭐 그걸 공사석에서 밝혀왔던 거고요. 네. 나가는 것은 기정사실화돼 있습니다. 다만 이번 민주당 국민의힘의 지지율도 지금 뭐 30% 정도 올려놨죠. 게다가 이번에도 국민의힘 후보는 힘들 거다. 안철수를 영입해야 된다는 게 이제 당 밖에서 홍준표라든지 김문수, 이재호 의원이 그렇게 목소리를 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김종인의 매직이 통한 거죠. 그래서 힘은 더 강해진 겁니다. 비록 자리는 물러났지만 그래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야권발 그 정계 개편의 중심에 서서 그것을 거중 조정할 거다. 그거하고 앞서 말씀드린 윤석열 총장의 영입이라든지 뭐 어떤 당의 그 대선 구도, 경선 구도를 두 가지를 만들어 나가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목소리가 힘이 실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앞으로 그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흐름을 이어가게 될까요? 당장 5월 9일 날 당대표 경선이 지금 예정이 돼 있죠. 아마 친문의 힘을 받고 있는 후보가 힘이 좀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누구라고는 뭐 그런 안 하겠습니다만은 비교적 친문하고 거리를 둔 후보가 당대표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진 건 분명하고요. 또 지도부 이제 총사퇴론이 이제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낙연 대표 체제에서 선출됐던 최고위원들 전체가 다 사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5월 9일 날은 당대표만 뽑는 게 아니라 최고위원까지 다시 뽑는 전당대회 성격으로 가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대선 후보 주자들 경선 구도도 이제 출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겠죠. 아무래도 이낙연 대표는 책임론에도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뭐 이번 선거 패배 책임도 있지만은 이번 선거가 전임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의 성추문 때문에 불거졌거든요. 당원 당규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 당 소속의 시장 뭐 단체장이 문제가 있어서 선거가 벌어질 때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고 이런 당원 당규가 있었는데 그걸 본인이 주도해서 당원 당규 개정을 주도를 했고요. 또 후보까지 냈는데 완패를 했기 때문에 이런 책임을 좀 져야 되고 그래서 이낙연 대표는 아마 반등하기가 좀 쉽지 않을 거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지지율도 한 자리 숫자를 추락을 했는데 그래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일강 체제가 굉장히 확고해지고 이낙연 위원장의 자리를 제3 후보 중에서 가장 유력하게 좀 거론되고 있는 정세균 총리가 대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민당의 당내 대선 주자 경선 구도도 이재명 대 정세균 또 나머지 또 하나의 후보 정도에서 한번 3자 구도로 가고 이낙연 위원장은 좀 밀려나지 않을까 이런 좀 관측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그 서울 부산 재보궐 선거 이게 뭐 마무리는 됐지만은 또 앞으로 또 어떤 뉴스들이 또 쏟아질지 또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임병식 정치평론가였습니다.